제가 오늘은 어떤 단어를 외우는 방법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해마 학습법이라는 걸로 단어를 이렇게 암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빠르게 쉽게 연상하면서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장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단어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들께 이 단어랑 왜 이렇게 연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대조를 해가면서 같이 단어를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이 암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암기를 단어를 외울 때 최대한 많은 단어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외워야 하는데, 이 단어를 외울 때 어떤 그런 뭐 연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개념으로서 외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연상을 하는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상이란 걸로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처음에 그 단어를 접했을 때 이런 연상을 떠올렸다는 그 기억이 나중에도 또 오래 가요. 오래 가면서 이 단어를 외웠을 때 상황이나 이런 연상을 했을 때 연상이 된 그 내용이 또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으면서 또 효과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상 기억법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나눠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국말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에피테프라는 지금 한글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에피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에피? 지금 에피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내가 아는 에피는요, 영어에는 에피라는 단어는 없죠. 그리고 뭐 테프라는 단어도 흔하게 아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왜 굳이 이 책에 이런 에피테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의심이 들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은 설명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사례를 제가 지금 첫 번째 이거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에피테프라는 게 왜 나와 있는 건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일단은 에피테프라는 단어는요, 왼쪽으로 다 넘어갈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명사형으로 나와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래요, 이거. 이거래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에피테프예요. 자, 지금 제가 연상기억법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주제가 넘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왜 에피테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지를 먼저 예시를 드린 다음에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둘러가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에피테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우리는 연상기억법이라는 걸 통해서 단어를 외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피테프 보고서, 단어 보고서, 뜻 보고서 다시 왜 이렇게 연상하게 되었는지 그것까지 지금 알아보는 단계가 되었고요. 자, 에피테프 다음에 나와 있는 가로친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태풍이래요, 태풍. 태풍이라고 하면은 보통 뭘 떠올리게 되냐면, 굉장히 막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되게 사나운 거죠.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사납게 막 이렇게 내리면서 막 바람도 막 엄청 세게 불고, 사람이 막 지나가다가 우산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이죠. 태풍이라는 단어도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설명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진짜 태풍이라는 단어를 지금 배워야 하는 시점은 아니니까, 뭔가 태풍이라는 걸 통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이 태풍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저자께서는. 자,
애비가 태풍으로 죽은 것을 추모함.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혹시? 애비가 태풍으로 죽은 것을 추모함. 자,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 죽음에 관련된 단어가 있나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에피테프? 태풍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 단어 다시 보시면요. 이런 뜻이잖아요. 묘비, 비문, 묘비, 비문.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아니, 생각이 나는 그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명체의 체가 어떤 거죠?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모든 그 끝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 자, 그럼 이 단어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뜻을 알고 나면은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연상했을 때 태풍을 썼는지 알게 됐죠. 태풍으로 죽은 것을 추모한다. 애비가 죽었대잖아요. 대부분. 자, 애비라는 말은 결국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됨으로써 이 묘비나 이 묘비명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고자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해서 이렇게 연상기어법을 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묘비명이라는 뜻으로 이런 예문이 쓰였다라고까지 알 수 있겠죠. 그 교수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썼다. 교수는요, 썼어요. 과거형으로 썼죠. 과거형이죠. 로트, 라이트. 이거 3단 변화죠. 첫 번째 라이트는 이거죠.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은 어떤 거죠?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거 분사형이 이거죠. 자, 누가 썼어요? 교수가 뭘 썼어요? 그 자신의 어떤 거? 에피테프죠. 이거 연상에서 배웠죠. 이미 에피테프란 단어를. 그가 죽기 전에 묘비명을 썼다. 자, 이렇게 예문이 완성이 되었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당시에는요, 에피랑 테프라는 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단어가 쓰였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지만, 이 왼쪽을 보고서 이 단어가 뜻하는 거,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석하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기억의 연상으로서 떠올리려면 이게 필요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에피테프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연상이 돼서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연상이라고 되어 있죠. 연상이라는 거 하는 거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랑 지금 이 내용이랑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봤을 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에피테프라는 단어 지금 이렇게 배워봤고요. 연상법으로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 안절부절이라는 단어. 어때요? 안절부절 못하다. 또는 불안해하는 거죠. 자, 불안하고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는 거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조급한 거죠. 빨리 서두르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에요. 자,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자,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휘짓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D는 발음하지 않는 거고요. 휘짓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연상기억법이 필요해요 하고 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연상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이거? 피짓이 어떻게 됐죠? 삐짓이 됐잖아요. 삐짓이. 자, 삐짓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는 삐지다라는 거의 어근형이거든요. 삐지다.
음, 잠시만요. 네, 삐지다라는 단어를 한번, 삐지다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누가 사소하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삐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이 친구한테, 장난을 쳤는데 그 친구가 내가 장난친 거를 내가 장난친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상한 거고 좀 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소한 걸로 인해서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삐지는 거는. 그래서 좀 삐지다라는 그런 어근을 갖고서 이 피짓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삐졌어요. 남자친구는 어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어떨까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내비치면은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이 여자친구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삐졌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절대.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삐짓이라는 단어를 연상기억법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를 살펴본 거였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틸이래요, 스틸.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이거 하지 마. 멈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요, 사실은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확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멈추라고 하는 걸 봐서는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싫은 거죠, 이 사람은. 이 상대방은 지금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만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쓰인 거죠. 자, 그래서 피짓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봤어요. 임패틱이라는 단어, 지금 저는 이 단어를 원래 아는 단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자면 어, 임패라는 건 혹시 이게 강조라는 어근이 있어요. 강조하다. 강조하는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지만은 원래는 emphasize라고 하거든요. emphasize라는 건 명사거든요. 어떤 거를 좀 더 거기에 뭔가 비중을 둬서 말을 하면은 그거를 강조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 강조하다라는 동사형이 emphasize인데 형용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emphatic이라는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 지금 emphatic이라는 세 번째 단어를 보았는데, 자, 강조를 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요. 어떤 태도를 말할 때 뭔가 좀 단호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단호하다. 단호라는 거는 태도를 좀 확실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나한테 누군가가 삐졌잖아요. 삐진 거. 이 삐진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그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삐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지 되게 확실한 거거든요. 좀 단호하게 삐졌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만큼 단호하다라는 그런 걸 보자면은 단호한 태도는 되게 많죠. 내가 뭐 단호하게 뭔가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를 거절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단호하게 나는 단호하게 이걸 하겠다.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거 할 거야. 어? 나는 반드시 뭐 할 거야? 결혼을 할 거래요. 결혼을 할 것이다. 자, 결혼을 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결혼을 못 해. 너는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이랑은 절대 거리가 먼 사람이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도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가 되게 확실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단호한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그 나의 그 결심,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단호한 거고요. 단호하다라는 그런 어떤 형용사가 이런 형용사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단호한 상황이 쓰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당국은요, 그 보도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래요. 자, 어, 당국. 당국이라는 표현을 보통 영어를 할 때는요, 사실은 이 authority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등장을 해요, 많이. 뭐, authority가 이제 당국이란 뜻 말고 다른 표현,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복수형으로 쓰이면 보통 당국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뭐 하고 있대요? 단호히 부정하고 있대요. 단호히 부정하고 있대요. Quite emphatic in denying the report.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서는 사실 이 문장에서는, 행위 자체는 사실 이거거든요. deny.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deny가 아니죠. 어떤 거죠?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태를 나타내는 건 이거거든요. 형용사. 이거는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주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설명할 때 쓰이는 게 보어예요. 그런데 보어 자리에 지금 emphatic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주어가 왔고, 2인칭 비동사가 왔고,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보어인데 그 자리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주어가 형용사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문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쵸? 이런 문장에다가 플러스 단호하다라는 것 가지고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그의 태도는 일단 단호한 게 맞으니까 그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설명을 해줘야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in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전치사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치사 뒤에 어떤 동작이 나올 건데 그 동작은 지금 ing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ing.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ng 형태가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자,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갖고서 뭐 문장을 완성을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태도로 부정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이 예문이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자, 분명하게 말했어요. 뭘 했어요? 그녀랑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이런 것도 지금 대절이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 문장 그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지금 가장 액센트를 주고 있잖아요. 단호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문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녀와 함께 뭔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런 표시를 분명하게 강조를 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쵸? 그가 그녀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가 이러했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쵸. 그의 태도가 emphastic 했다. 그쵸. 주어진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고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단어를 외울 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단어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었다는 거,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먼저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이런 단어가 쓰였구나 여기까지 딱 학습이 된다면 이 단어는 거의 한 3, 40%는 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20분이 흘렀는데 한 10분, 10초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20분 정도 흘렀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공부를 하기에는 좀 긴 시간이에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혼자 앉아서 책으로 공부를 했을 때도 20분 정도 흐르면은 사실 집중력이 좀 분산이 되거든요. 쉽게 깨지고 마는데 영상을 통해서 20분 동안 앉아서 집중을 해서 영상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인내심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쉬어가면서 다음 단어를 보고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가 등장을 했죠. 이 단어로 보자면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음, 그러게요. 저도 이런 단어를 사실은 지금 오늘 처음 접해본 단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당이란 뜻이구나, 이 단어가. 수당. 봉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네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말루먼트라는 단어래요. 음, 그쵸. 우리가 보통 뭐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대가를 지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부르는 단어가 있겠죠. 뭐 직장인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월급이 되기도 하고, 뭐 월급이나 뭐 1급이나 이런 어떤 머니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냥 머니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받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인 용어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돈을 말하는 단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단어가 뭐 얼라원스라는 단어가 전 떠오르거든요. 얼라원스. 이거는 수당이란 뜻도 있어. 뭐 용돈이라던가 수당 같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얼라원스는. 그쵸? 뭐 봉급이라던가 수당 같은 그런 개념이랑도 뭐 유사한데 여기서는 근데 좀 특정한 어떤 계층한테 쓰는 그런 단어로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말루먼트인지 뭔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말루먼트라는 단어의 뜻은 대충 보자면 좀 소득이 높은 그런 계층들한테 그 주어지는 봉급이라던가 뭐 수당이라던가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연상기업법 뭐라고 되어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음, 갑자기 남자들이 왜 나오죠? 이거는 man이라는 그 인칭대명사잖아요. 원래 이게 단수로 쓰이면 이건데 지금 여기서 쓰인 건 복수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루먼트 왜 이렇게 연상이 되었을까 한번 볼까요? 이 말로 홈런을 잘 치는 맨에게 2배의 보수를 주죠. 아, 그쵸. 이 홈런을 친다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거 같아요. 그 베이스볼 플레이어. 그래서 이 말로 홈런을 잘 치는 그 선수들, 그 남자들에게는 어떤 거를 주겠다? 2배 정도 가량의 보수를 주자. 이런 예문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이 아까 전에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로먼트. 연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말로 홈런을 잘 치는 남자들에게는 뭐를 주자? 2배 가량의 보수를 주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연상해서 외울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죠. 연상 기억법으로서 어떻게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나와 있죠. 음. 예문이 조금 아까 전에 나왔던 예문들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는 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더 위의 단계의 레벨인 것 같아요. 자, 세금이 부과되는 보수의 가장 분명한 예. 그게 어떤 거죠? 고용주에 의해서 피고용인에게 주어지는 금융이다. 어, 자, 세금이 부과되는 보수의 가장 분명한 예는 고용주에 의해 피고용인에게 주어지는 금융이다. 더 클리어 리스트? 클리어 리스트라고 하는 거의 뜻은 최상급인 것 같아요. 최상급. 그리고 텍스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에 관한 형용사고, 그리고 이말로먼트는 아까 전에 나왔고, 그래서 리뉴머레이션. 리뉴머레이션의 뜻은 어떤 거죠? 음, 리뉴머레이션.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의 뜻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주어지는 그 보수의 가장 분명한 예는 이것도 급료라는 뜻이에요. 일하고 받는 돈, 급료.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급료를 말하는 거죠? paid by an exemplar to an employee. 어, 자, 음, 인플루어리랑 엠플로이의 차이점을 한번,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만약에 특정을 해야 한다면, 이 뒤에는 지금 ER이 붙었고, 이거의 뒤에는 어떤 게 있죠? EE가 붙었잖아, EE가. ER이랑 EE가 붙었을 뿐인데,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고용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피고용인이 한마디로 고용이 된 사람이죠.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노사관계라고 하더군요. 노사관계. 그쵸? 노동자와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이 관계, 뭐 어쨌든 고용인의 관계, 고용 관계에 있을 때 노사 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그 보통 노동자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노동. 이거를 많이들 써요. 이거. 레이버럴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단어냐면요. 노동자라는 단어거든요. 노동자. 노동자? 그쵸? 어쨌든 이런 노동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뭐, 여기서는 근데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았죠. 노동자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죠. 그냥 피고용인이라고만 나왔고, 인플로이라는 단어가 썼죠. 여기서는 꼭 노동자라는 단어를 굳이 안 넣어도 의미가 전달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고용주고 이건 피고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노동에 관한 얘기보다는 이런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보수의 가장 분명한 예가 고용주에 의해서 피고용에 주어지는 급료이다라는 문장만 해석을 끝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런 개념은 안 나와도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이런 단어는 이런 사례, 이런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는구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예문도 결국에는 그냥 뭐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상급 표현이 나왔잖아요. 클리어리스트라든가 그리고 뭐 텍서블 같은 것도 나왔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나왔죠. 비홀든? 비홀든이라는 단어, 뭔가를 신세를 졌대요. 신세를 지고 뭐 남한테 뭔가 이런 걸 입었고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라고 되어 있죠. 뭐 홀든이라는 단어, 비홀드. 비홀드라는 단어는 원래 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형용사용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나와 있죠. 자, 비홀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홀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야겠죠. 이거는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죠. 홀드. 뭐 홀딩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유지를 한다는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비랑 홀드랑 합쳐져서 뭐 홀든, 비홀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여름에 비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그 하늘에 어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연상을 하고 싶대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거를 연상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장이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독립적이면서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싶었다. 음,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문장에서는. 독립. 포인트가 되는 건 어쨌든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누구한테도 뭔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의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처음에 나왔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이란 뜻을 가진 beholden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 않고 싶었다, 쉽지 않았다, 이런 문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인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나 봐요. 경마에서 기수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제 다투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연상법으로 쓰면은 뭐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거죠. 자키라는 단어. 그쵸. 자키라는 건 작은 키를 의미하는 거니까 경마의 기수들은 몸무게가 적어야 하므로 모두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경주할 때 앞서기 위해 서로 다투는 무슨 현상?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문이 나왔죠. 앞서기 위해 서로 다툰다. 그 기수는 첫 번째로 경마에서 들어왔대요. 홀스레이스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나왔죠. 그 장소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자리에 on이나 at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약간 비교적 좁은 장소를 뜻할 때 나오는 전치사는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거니까 과거형으로 동사형도 쓰였고, 부사 첫 번째 first 나왔죠. 그리고 부사의 위치는 동사 뒤에 오는 거죠. 무조건 거의 대부분. 빈도부사 제외하고 모든 부사는 동사의 뒤에 오는 사례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 자키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들어왔고 어디? 장소는 어디죠? 경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가능한 문장이 된 거죠. 음.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자, 다툰데요. 뭔가 이권을 가지고서 그걸 서로 갖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싸움이거나 혹은 다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다투다라는 거는 그냥 싸움이랑 좀 다르게 어떤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일 때 다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갔는데 이 시장 아줌마랑 나랑 뭔가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는 건 대부분 좀 금전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물건을 갖고서 이 아줌마는 이거를 나한테 이 금액에 팔고 싶어요. 뭐 5천 원을 주고 5천 원에 이걸 팔고 싶어. 그런데 나는 어? 이 가격은 너무 세. 3천 원에 주세요. 이렇게 딱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을 갖고서 이 아줌마랑 나랑 뭘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나는 이 금액에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 금액에 이걸 주지 못하겠고 이 금액을 받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싸운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이득 같은 서로의 이익이 달려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뭔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두고 있는데 1위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대요. 자, 이런 예문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싸지. 물에 젖은 질척하다? 그쵸. 질척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뭐 젖었다라는 표현도 형용사의 하나죠. 젖었다거나 뭐 질척하다 이런 느낌. 자,
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싹이.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싸서 이제 젖었대요. 그쵸. 젖었다라는 거는 뭔가 형태가 변한 거죠. 원래는 되게 말라 있었는데 그 어떤 액체가 닿음으로써 그게 이렇게 적셔진 걸 말하는 거죠. 자, Let's get the Spanish peanuts래요. 스페니쉬 피너츠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요. get해요. they는 그들은 그 땅콩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들이 아니에요. 땅콩이에요. 어떻게 되지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형용사 앞에 나온 동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 get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다. 자,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상태. 자, 이렇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음, get,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이지를 쉽게 눅눅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삽시다. 이런 단어인 거죠. 자, 지금 이 문장, 아니, 이 페이지를 봤을 때는요. 좀 연상을 해서 외운다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좀 거부감이 드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외우는 게 더 편한데 굳이 이 방식으로 외워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연상을 해서 외운다는 게 반드시 꼭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검증이 돼서 잘 외워지는 방식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면서 뭔가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이런 연상기억법이 어쨌든 간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상기억법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연상을 하다시피 하면서 제가 몰랐던 단어들도 지금 알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키라는 단어도 사실 몰랐었고요. 이 단어도 좀 그렇게 잘 아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거의 처음 봤다고 보면 되겠죠, 두 개. 그리고 뭐 이런 단어 뭐 삐지다? 삐지다가 맞나? 이런 뭐 불안해하고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지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렇게 저한테도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장을 통해서 나쁘지 않았던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단어도 강조를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알아두면 전혀 나쁠 것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봤을 때 인페틱이란 단어. 이것도 봉급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 공부하다 보면은 토익 정도 공부할 정도의 난이도의 영어를 접했을 때는 이말루먼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단어를 한 번쯤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토익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이 단어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이 단어도 그렇고. 근데 나머지 몇 개의 낯선 단어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지금 39분이 흘렀지만 그렇게 막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어를 집중해서 외운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공부를 주업으로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단어를 막상 외우라고 하면은 30분 바짝 외우고 한 10분 뒤에 다 까먹고 그런 식이거든요. 저도 단어 공부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단어 외우는 게 속도도 그렇고 뭐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외운단 말이에요. 어떤 정해진 규정, 어떤 틀이나 이런 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단어를 외우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거든요. 그쵸? 단어를 외운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단어를 다음 시간에는 30강 지금 두 번째 페이지를 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